또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이 소개될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인들의 주거 지원, 아까 얘기한 83% 정도가 현재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또 한 5, 6%가 실버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거 문제를. 그걸 이제 이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오늘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 박신영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인 정책 지원에 앞서서 조금 먼저 분명히 하고 가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하면 마치 한 집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한 자산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노인이 65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65세에서도 또 75세, 85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령도 다르고 또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노인들의 선호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그 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 상태,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 고려된 상태에서 뭐 주거나 주거 지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을 한 덩어리 집단으로 보는 그 인식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주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우리 이사장님이나 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 집에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전체 노인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3.8%가 자기 집에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 집에 살고 싶다고 해서 꼭 실현이 되는 건 아닌데 다행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가거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가 자기 집에 살고, 심지어는 독거 가구도 2020년 조사에서는 64%가 이미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 하고 있는 주거 지원 중에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입니다. 이미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소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작될 때는 정말 514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시행된 지가 한 16년째 되죠. 근데 지금은 11만 5천 건 정도.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연금은 그 주택이나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12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해서 보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 가치를 다 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설계로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하나 지원하는 게 이 주택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주택연금이 매월 돈을 얼마씩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가 살다 보면 자기 집에 살고 싶다는 의사는 강하지만 집의 여러 부분이 그냥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고령자의 경우에, 노인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휠체어를 안 탔는데 갑자기 휠체어 생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을 도중에 고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연금에 이렇게 갑자기 주택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면 계약 조건에는 월 얼마씩 받는 거였지만 일시적으로 목돈을 지원을 해서 그 노인이 건강 악화 시에 좀 좋은 환경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 집에 살고 싶다고 하는 노인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로 주택연금 제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연금 제도는 현재 그래도 주택 가격도 올리고 가입자 연령도 낮추면서 노인이 자기 집에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집을 고치는 비용까지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기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주택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고쳐주는 거는, 그 정부에서도 이제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서 그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그게 임대든 자가든 그 집을 고칠 때 필요한 비용을 그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둘 수 있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고령자가 정말 집을 고쳐서라도 조금 내 집에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정부가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융자는 받을 수 있지만 보조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맥락하고 연결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 항목에 그 요양 등급을 받으면 그 개조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부분은 개호보험 안에 주택이 필요한 가구들한테 20만 엔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도 가서 다른 집으로 옮겨서 자기가 그 주거의 질을 좀 더 높여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 집이 없는 분들도 다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실버주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버주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고 또 복잡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실버주택이 뭐다라고 하는 법적 정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 실버주택이라 그러면 사실 노인이 돼서 제일 어렵고 힘든 조건 중에 하나가 끼니를 제대로 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버주택 그러면 거기서 식사가 제공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프거나 이럴 때 나를 위한 어떤 누가 이렇게 나를 좀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많은 실버주택은 그 아플 때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지원. 그러니까 건강 상담은 해주죠. 그 유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상주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가서 아프다 그러면은 어떤 약을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또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하고, 필요한 일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실버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버주택이라는 거,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로 생각하면 이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버주택을 어느 수준까지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참 정의가 되고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고령자가 자기 집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식사라든지 그래도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시설 안에 양로원이 있고, 그러니까 양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이런 주거복지시설을 통해서 저소득층 또 고소득층까지 포함을 해서 각자 자기 소득에 맞게 이런 시설들을 찾아 들어가면 그래도 실버주택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의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그 90년대부터 계속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그 신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양로시설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양로시설이 2008년만 해도 306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2021년 자료를 보면 이게 180개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었고, 노인 공동생활가정도 9명 이하, 5명에서 9명 사이의 노인분들을 한 집에 모셔갖고 이렇게 살도록 해서 또 정부가 그러니까 고민을 해갖고 만들어낸 건데, 노인 공동생활가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복지주택만 조금 늘어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로시설이 줄어드는 건 뭘까
최근에 정부가 이 양로시설을 1인당 적어도 면적은 15.4제곱미터를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뭐 주거 공간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편의시설이든지 뭐 같이 밥 먹는 공간, 뭐 세탁실 이런 것까지 다 합치지만 15.9m를 확보하라 그랬는데 이 15.9m를 확보하는 일들이 그렇게 그 영세한 양로시설이 있었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특히 장기 요양보험이 되면서 요양시설은 제대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1등급 같으면 자기 부담이 20%고 80%가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양로는 등급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로시설이 이렇게 주는 것은 그 양로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독립된 주거 공간을 다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 집이 아니지만 건강이 아주 정말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의 욕구는 달성시켜 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로시설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양로시설에 어떤 순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걸 좀 다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비 양로시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의 공급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하나의 대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남기면서 양로시설이라는 게 또 개념도 또한 약간 복잡하거든요. 양로시설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서 공급업체는 공신력 있는 업체. 그러니까 이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역의 그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살리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시설 안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노인복지주택하고 시설 차이가 뭐냐? 그러면 시설은 밥을 공동식당에서 먹는 거고, 그러니까 양로시설은 밥을 공동식당에서 먹는 거고, 주택은 자기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에는 그 독립된 그 주거 공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키치네트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지금 현재 39개가 있는데 이 노인복지주택은 전부가 다 유료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비용 부담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이 노인복지주택은 이렇게 앞으로도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인복지주택의 형태 중에 실비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걸 좀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에 실비 노인복지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비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장기 요양보험법을 만들면서 그 실비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그 없어졌는데 이 실비 노인복지주택을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건설비를 좀 낮출 수 있게 공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비 노인복지주택을 대신해서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는 2012년 이후부터는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라든지 행복주택, 이 영구임대주택, 이 영구, 행복, 국민임대주택 안에 그걸 착공해서 이거는 새로 부지를 확보를 해갖고 짓는 건데 그 주택의 최소 3%. 근데 이제 시행령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8%, 지방은 5%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들을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실비 노인복지주택을 대신해서 이제 의도해서 짓고 있는 건데 이 주택들이 지금 현재는 재고가 없습니다. 입주한 물량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부터 이제 짓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공공주택이라는 게 땅을 확보하고 또 건축 허가를 내고 입주까지 되는데 최소한 뭐 아무리 짧아도 뭐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그런 그 저소득 고령자가 무주택 저소득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그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실버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분들의 욕구를 좀 달성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5만 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6만 호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11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 그러면 그 물량 자체로는 그렇게 적은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버 주택을 원하는 분들 그 수요에까지는 못 미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국가가 그쪽 사이드를 위해서는 지금 그 물량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짓겠다고 해서 그게 다 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혹시라도 이 노인들의 주택, 특히 이런 고령자 주택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지어진 건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서 국민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정책 당국자 그리고 또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용 임대주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으로는 이제 이 고령자용 임대주택이 그러나 이제 가진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령자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 보니 국가가 짓는 고령자용 임대주택 이거는 무주택 고령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기 집을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자니 이 주거가 불안해지니까 고령자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집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곳에 지어져야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공공주택이라는 게 특성상 또 목표는 있기 때문에 달성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짓는 게 아니라 택지 확보가 용이한 곳에 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고령자용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진짜 이 무주택자한테는 그래도 분명히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 고령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비 노인 복지주택으로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고령자용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실비 노인복지주택을 좀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네스 맥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네스 맥주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맥주 회사가 있는데요. 그 맥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어떤 주택 문제,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갖고 이 꼭 노인뿐만 아니지만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주택 문제로 곤란을 겪는 계층들을 위해서 그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6만 5천 세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 이 실비 노인 복지주택을 공급하는데 뭐 기업의 어떤 좀 긍정적인 사고, 아까 제가 양로시설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근에 빠르게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다수일 것 같은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다만 고령자 이 복지주택은 지금 정부가 서둘러서 그리고 이렇게 신규 공급 방식으로만 그 공공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공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뭐 부지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뭐 공공주택에 병합을 한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확보하고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임대주택 건설 자금은 물론 그 다음에 이 고령자용 복지주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 말고 복지관, 편의시설,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짓는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자용 복지주택이 공급이 빨리 확대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지금 72곳 그리고 에서 7,500호 정도가 지금 부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입주가 된 곳이 27곳 그래서 3,300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매년 1,000호씩 공급을 해서 2026년까지는 계속 늘려서 한 1만 호까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선정 지침이
고령자가 많은 곳에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적으로 많은 곳에 짓는 게 아니라 그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곳에 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군구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높으면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는 곳으로 선정되기가 쉽다는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는 숫자는 많지만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선정된 데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한 4곳 정도, 성남 이래라든지 분당 목련, 그리고 수원 강교, 시흥 은계 이런 4지역에만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 굉장히 주거 비용도 노원구 번동사례인데 면적은 27제곱미터인데 보증금이 780만 원, 그리고 임대료가 8만 7천 원이니까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기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정말 복지관에 가서 점심 같은 거는 공짜로 잡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특히 이 수도권, 집값이 비싼 서울 이런 곳에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 집값 때문에 고생하는 이 고령자들을 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동의를 받지 못할지도 못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양하고 양로하고를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한가. 내가 몸이 불편할 때 나에게 하다못해 내가 병원에 갈 때 좀 나를 좀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요양시설을 꼭 등급만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급을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시설로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외국에서는 지원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티드 하우징이라고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어시스티드 하우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은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죠. 아무튼 이런 지원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KB 라이프 생명이 요번 10월 달인가요? 공급을 한 그 서초 빌리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서초 빌리지가 요양시설로 공급이 됐는데 1인부터 4인이, 그러니까 1인실, 2인실, 그리고 4인실 이렇게가 공급이 됐는데, 여기 지금 1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 안 받은 분들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 이상이 내야 되고, 물론 2인실, 4인실은 그보다는 훨씬 좀 적게 내죠.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2,700명 정도가 있대요, 대기자가. 여기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밑에 소득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이 될 게 필요한데, 다행인 거는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좀 공급해 보려고 한답니다. 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거를 생명보험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갖고 그 공급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형태의 주택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한 190호가 있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2가구가 한 집에 사는, 그러니까 노인 2분이 한 집에 사는 것부터 8명이 한 집에 사는 것까지, 그러니까 뭐 주택을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그 노인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갖추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건을 사러 가면 쇼핑을 나갈 때 동반을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붙여갖고 하는 노인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인지원주택들이 앞으로 공급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 바로 이거를 서비스 제공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각 그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이 서비스 제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 정부의 목표는 이 서비스 제공 주택을 한 5% 정도, 그러니까 노인 가구에 대비해서 한 5% 정도는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택,
그러니까 요양과 양로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면 좋겠다라는 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참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인 지원 주택에 그 입소 비용이 보증금이 300만 원에 월세가 27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소득 계층별로 입소할 수 있도록 공공이 민간 밑에 부분을 커버를 한다면 그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자의 그 주택 자산을 잘 활용을 하면서 이용료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중간을 위한 그런 그 주택을 좀 만들어내고, 부자들은 이미 뭐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더 클래식 500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요양시설로 공급이 돼 있거든요. 집은 그냥 거긴 뭐 정말 좋은 시설로 갖춰진 집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층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그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통합 돌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 통합 돌봄이라는 걸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케어에 이제 돌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깔겠다. 이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정부는 제가 행정학 전공이라서 알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돈 많이 드는 복지를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게 필요한 소요 비용이라든지 기반이 되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 안 하면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 포괄 케어 이거 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지역 포괄 케어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중앙정부가 돈 대주고 공공임대 주택 갖고 케어 주택 해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포괄 케어, 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2019년도에 시작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2025년까지 이제 다 하겠다 그랬고 여기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위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개 지역씩 이렇게 자르는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그게 인구 한 2만 명 정도 지역이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주변 2만 명 정도. 이거를 단위로 해서 포괄 케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깔겠다는 걸 하고, 그리고 목표 연도인 2025년이라는 게 일본의 단가이 세대 1947년부터 49년까지 그 태어난 사람들이 75세가 되는 그 75세가 되는 해가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일본 정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고 현실은 못 쫓아가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걸 위해서 매년 그 뭐 끊임없이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본이 그러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서 우리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자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후기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75세 이상 그 고령자 세대 이 혼자 사는 고령자 부부 가구만 사는 고령자의 비율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75%가 우리나라는 부부 혼자 살거나 고령자 부부가 살거든요. 고령자 전체 세대 중에. 근데 일본은 그 비율이 60%에도 안 미치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도 빠르게 지역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적어도 이 목표를 우리 베이비붐 세대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75세가 될 때까지는 이걸 만들어 보겠다 하는 목표를 좀 아직까지 시간 여유는 있잖아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2039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39년이면 현재 한 15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1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 통합 돌봄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림이 아닌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모습을 했는데 지역사회 내에
모든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지만 일본은 이게 바로 노인 통합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노인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으면 자기 집으로 가고 근데 자기 집으로 도저히 갈 수 없으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훨씬 더 그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는 주택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내에 있는 의료 지원 제도들을 전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역 포괄 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가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 그걸 각각 연결시켜주고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장기 목표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들의 다양한 특성 그 건강한 노인은 건강한 노인대로 돈이 있는 노인들은 돈이 있는 노인대로 없는 노인은 없는 노인대로 좀 더 그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오랫동안 해오셔갖고 연구해 오셔갖고 다양한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의 그 노인의 규모의 빠른 증가 그리고 그들이 수요에 맞게끔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제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비스나 주거나 이제 이런저런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부에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복지주택이라든지 임대 아파트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시작 단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약간 지역 연계, 지역 지원 센터, 지원 주택 이제 이거 고령자 지원 주택이라는 거는 그 지원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주택의 개념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자한테 이제 접근해 가는데 지금 잘 지적하셨지만 저소득층, 부유층, 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기타의 다른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문제가 물론 소득 보장이나 이제 건강한 노인네들의 소득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보장하느냐, 그 취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등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하신 그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이 실제로 지금 11만 정도밖에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가 지금 자가주택자가 한 80% 잡아도 한 440만 가구가 지금 노인 가구의 노인 자가구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수요를 어떻게 그럼 충족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 데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는데 그렇게 속도가 이렇게 나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 아파트 또 고령자 복지주택도 결국 저소득층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같으면은 이게 평수가 좀 작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26.4제곱이니까 뭐 평수라면 10평 이내이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지만은 요 사업 자체는 집이 덩그러니 두 가족도 한 가족의 큰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데는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만 이렇게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아까 KB 그 생명보험회사님 뭐 이런 데, 그것도 그런 데도 그렇고, 뭐 외국 같은 데도 부동산 리츠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신탁. 이런 데가 좀 활성화돼서 이런 주택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면 자기 집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주택 정책, 공급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440만 노인네들이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민간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큼 이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 어떨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 지원주택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미국 얘기하셨고 저 일본도 그렇게 활발히 쓰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뭐 많은 수 사람이 그런 지역으로 소위 그 통합 서비스가 되는 건강한 사람부터 활동이 부자유한 사람부터 아픈 사람에까지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큰 지역에 주거가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뭐 우리는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되는 건지 한 3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네, 먼저 노인주택연금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7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515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이 최근에 이게 11만 5천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이 느는 속도가 예전 한 2012, 13년까지는 별로 안 늘다가 최근에 굉장히 증가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 금년 사이 같으면 한 10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10,000건 이상 이 연금에 가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이 가입 속도로 볼 때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빨리 안 늘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주택을 이제 자식한테 주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자식 역시 부모 주택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연금은 지금까지보다는 빠르게 늘어나고 자기 집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자기 집을 가진 고령자한테 자기 집 계속 거주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고령자 복지주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고령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가 있어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주택이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동 같은 데서 보증금 780만 원에 월 임대료 한 9만 원 이렇게 산다라는 건 뭐 굉장한 조건이거든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단 이 중간층을 위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주택을 중산층용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는 거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세는 좋아하면서 아직도 월세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일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몫에 돈을 확 내놓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매월 얼마씩 내라 그러면 사실 소득이 많지도 않고 현금 흐름은 적으니까요. 이렇게 월세나 이용료를 내는 걸 굉장히 기피하는데 이 임대 사업이라든지 뭔가 이 사업을 하면 현금 흐름이 없으면 이 금리에 의존을 해갖고 보증금을 받은 거 갖고 운영비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요즘 같은 아마 모두 체험하셨겠지만 금리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러니까 사업의 영속성이 담보가 안 돼서 실제로 실비시설 같은 경우에 뭐 실비시설이 아닌 유료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주택 짓던 업체들 중에 노인복지주택 운영하던 업체 중에 부도난 데가 많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명지대학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던 알펜하임이라는 노인주택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부도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층을 위한 주택을 만들면 수요는 있다고 했지만 그 수요를 진짜 수요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이 노인주택이라는 게 복지라는 말이 붙은 이상 이익은 추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요즘 뭐 CSR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숙사 같은 거는 지역에서 지방 출신 학생들 위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고령자 지원주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린 거냐면 양로와 요양이라는 이 분리의 틀을 넘어서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로, 요양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거복지시설 안에 양로시설은 들어가고 의료복지시설 안에 요양이 들어가요. 요양시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비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장애 등급을 받아야 돼요. 요양시설은 등급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제가 의미했던 지원주택은 뭐 경증의 어떤 치매라든지 그러니까 뭐 너무 심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좀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당뇨라든지 당뇨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좀 노인분들이 잊어버리고 당뇨 그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짜줄 필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는 하는데 비용은 낮추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원주택이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건데 요양을 꼭 의료복지시설의 영역에다 둬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얘기랑 이제 연결시켜서 이런 의미의 지원주택이라는 개념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이 돼서 양로시설에 살다가 요양시설로 이사 가고 이러지 않고 좀 이렇게 그래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어딘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제시하신 그 용어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 중심의 네. 그런 데서 맞춰진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디어는 중산층으로 넓힐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같으면은 지금 유주택자도 집을 팔아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원주택도 이미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실버타운이 많이 있는데 좀 집들이 그걸 뭐 정상적인 사람만 가서 있고 약간의 간호 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여기까지 뭐 요양시설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등등해서 그 아까 지원주택 개념에 한 단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고사들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지만 양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 유료, 실비, 무료 양로시설들이 있고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실비 노인복지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장기요양보험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실비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말들이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과 양로는 아무튼 소득 계층과 상관없는 그런 그 같이 중립적인 용어로 쓰여졌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저도 이사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또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단어를 공공이 먼저 선점을 했어요. 노인 복지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유료로 공급되는 60세 이상 다 부담하면서 들어가는 유료 노인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개념도 분분하고 누가 공급하는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이 노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갖고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뭐 복지 포털 정부 24 뭐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양로원이 얼마나 있는지 요양시설이 얼마나 아무리 찾아 들어가도 못 찾겠더라고요. 노인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로 쫙 넣어갖고 그 들어가서 내 소득 이런 거를 맞춰갖고 딱딱 넣으면 찾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임대주택은 마이홈 포탈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마이홈 포탈에다가 그거를 공공임대만 넣지 마이홈 포탈이라는 걸 만드는데 노인 뭐를 하나 만들고 거기는 유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노인네들의 향후의 문제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그 노인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노인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제, 사회 안보, 지난번 토론했던 연금 문제, 각종 사회 제도 문제, 가족 문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노인의 급속한 증가인데
오늘 토론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현재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83%에 이른다. 이 특징적인 현상. 그리고 실버 주택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이제 증가할 거다. 왜냐면 노인들이 이제 건강에 해쳐지면은 점점 더 이 실버 주택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해법 이런 등등을 이제 다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중심으로 했으니까는 이 폭넓고 큰 빠른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과연 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속도로 이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좀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앞으로도 연구가 돼서 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